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 설계 프로세스 이해예요. 투자 설계. 우리가 이제 FP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고객에 대한 미래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그렇죠? 그걸 달성하게 해주냐. 이게 바로 투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절차를 이해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용이 너무 쉬워요. 왜 쉽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에브리데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투자 설계 6단계, 그렇죠? 요 6개 단계니까요. 이거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외우실 보다는요. 이걸 순서를 좀 암기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물론 말씀은 이제 암기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시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설계는 일단은 크게 보면 계획, 그쵸? 실행, 평가, 그리고 성과 평가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plan, do, see라고도 해요. 우리 인간 세상이 대부분 이런 프로세스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우리가 하려면, 그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 안에는 목표가 있어야겠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두라는 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계획대로 내가 실행을 했고, 그럼 실행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물을 보고 잘했네, 못했네, 아니면은 뭐 잘하지 못하지도 않았지만 다음에는 요즘 바꿔서 해볼까, 아니면 똑같이 해볼까. 이런 C, 피드백, 그렇죠? 어떤 자아 성찰이 있고, 요 자아 성찰을 다음번 계획할 때 또 반영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3단계 스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대부분요. 그래서 요 투자 설계는 요 계획 단계는 뭐냐면 고객이 오는 거예요. 나 좀 돈 좀 많이 벌고 싶어요. 그죠? 일단은 고객이 왔어요. 그럼 고객은 온 이유가 내가 자산을 당신한테 좀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좀 불려주세요. 이런 굉장히 막연한 생각으로 온 거죠. 그러면 이 계획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재정, 돈이 얼마큼 있는지, 연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투자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니즈, 무엇 때문에 투자하는 건지, 위험 감내도 뭐 무조건 원금을 지켜야 되는 건지, 그렇죠? 원금 어떻게 보면 손실이 좀 있어도 되는지, 투자 기간이 얼마나 긴지, 이걸 통해서 IPS,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정책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IPS는요, 인베스트먼트, 투자, 팔러시, 스테이트먼트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목적을 했잖아요. 목적을 딱, 그렇죠?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고객에 적합한 상품을 골라야죠. 최적인 자산 배분, 뭐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주식이냐 어떤 뭐 자산의 조합을, 그래서 그 중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돈을 써서 그걸 투자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투자했으면 물론 고객이 20년 후에 나는 뭐 얼마를 벌고 싶어요. 그런 이제 장기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 장기적인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전에 우리 매년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간마다 보통 1년마다죠. 1년마다 근데 투자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연초에는 이만큼 10% 수익을 얻기로 했는데 보니까 12% 수익을 얻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년에도 우리 이렇게 할까요? 내년에는 좀 바꿔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투자 결과를 보고 다음 투자에 반영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요. 계속 무한 반복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 설계다. 근데 이게 왜 6단계냐? 3단계 아니냐.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6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이 IPS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정책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은행 FP를 공부한다. 물론 은행 FP를 한 자격씩만 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나는 은행에 취업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그리고 나의 그 전공 배경, 뭐 내가 예를 들어 상경계가 아니라 뭐 공대나 뭐 인문대학이나 뭐 사범대학 쪽이다. 그럼 이쪽에 대한 배경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은행에서 무슨 일을 짓고, 그 다음에 나는 몇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월 뭐 몇십만 원을 써가지고 학원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해하면, 그렇죠? 난 은행에 가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실행 단계는 야 은행 가려면 뭐 신용분석사도 따는 게 좋고 학점도 좋아야 되고 은행 FP도 있으면 좋고 뭐 영어 성적도 있고 금융 상식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나오겠다. 투자 정책서 나오고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를 어떤 순서로 내가 잡아가지고 공부할까? 뭐 어려운 것부터 할까? 좀 쉬운 것부터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실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쵸 은행 취업하기 전까지 내가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내가 생각한 학점이 원래 내 계획대로 나왔는지 이번에 영어 공부를 했는데 영어 점수가 내 예상한 대로 나왔는지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봤는데 내가 자격증 합격했는지 이러한 결과를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 야 다음에 내가 할 때는 이런 거 좀 조정해가지고 내가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노니까 요게 잘 안 됐다. 요게 잘 됐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영해서 또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목표가 될 때까지라는 거죠. 또 IPS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은행 FP를 강의하다 보니까 은행 FP가 이거 CFA랑 너무 또 같아요. CFA 보면은 뭐 레벨 1이 있고 레벨 2, 레벨 3가 있잖아요. 이 투자 설계 쪽 부분요. 어떤 거냐면 레벨 3랑 제일 같아요. 그렇죠? 왜 레벨 3냐면 레벨 3는 어떤 거냐면요. 물론 이제 주관식 시험이긴 한데 레벨 3는요. 어떤 상황들을 준 다음에 자신이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요 IPS를 작성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요 여러 가지 이제 고객에 대한 거,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투자 환경을 주고 요 IPS를 작성해봐라. 이게 이제 레벨 3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뭐 PB로 나는 성공해 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요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간도 되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요 CFA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6단계 갈게요. 1단계는 뭐냐? 고객의 기본 정보 파악. 물론 여기서는 뭐 이름, 주소 이런 것도 중요한데 왜 이걸 파악하냐면요.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투자에 있어가지고는 수익이랑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많이 감내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객의 기본 정보가 젊어.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그 자녀 수명이 뭐 50년, 60년 남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잠깐 동안, 그렇죠?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을 잃더라도 다시 돈 벌어가지고 복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위험에 대한 성향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투자 대안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의 기본 정보가 어떤 거냐면 내가 내년에 은퇴해야 돼.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지금 10년 후에 은퇴해야 돼요. 그럼 은퇴 자금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 자금은 뭐예요? 내가 이제 회사 그만두면 더 이상 돈 벌 데가 없어서 그 연금 같은 거에다가 전적으로 의지해요. 걔는 절대로 손실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도 같이 낮아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기본 정보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한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근데 소득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위험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산이 100억 있는데 뭐 소득도 한 10억씩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좀 날리더라도 소득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보충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긴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기본 정보. 그래서 당신이 왜, 그죠? 나한테 돈을 맡기려고 하느냐? 즉,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당신의 재무 목표, 그죠? 투자 우선순위,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동돼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고객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죠? 이제 당신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어. 그 다음에 경제나 금융 환경,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해야겠죠. 막 지금 이미 예를 들어 뭐 2008년이나 우리나라 1998년 같이 막 그 금융위기예요. 이때 주식을 사라. 쉽게 주식 못 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나 금융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되죠. 이런 것도 하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 그러니까 나를 알고, 그죠? 외부 환경, 너를 하려면 자산 배분 전략.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주식에 얼마, 뭐 채권에 얼마, 현금 얼마 갖고, 부동산에 얼마 갖고,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포함한 결과 IPS, 투자 정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계획 단계에서 모든 목적은요, 이 IPS를 작성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바이블처럼요. 중간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10년, 20년씩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정책서가 있어요. 애매하다, 헷갈리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모든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얘는 중간에 내가 바뀌었어. 제목 이런 게 바뀌면 얘도 같이 바뀌겠죠. 어쨌거나. 어쨌거나 요 계획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요 IPS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작성했어요. 끝났죠?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그럼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하고 이제 상품을 선정하고, 그렇죠? 이거 상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펀드도 있고 주식이나 뭐 옵션, 선물 이런 것도 다 상품이죠. 금융상품. 선정한 다음에 돈 써가지고 사면 돼요. 물론 이제 뒤에 또 배우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100억 원어치를 주식 사기로 했어. 오늘 당장 살 거야? 아니죠. 이건 이제 분할 매수하죠. 매도할 때도 분할 매도하는 것처럼 투자를 실행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 기간마다 야 그럼 잘했냐 못했냐 그 여기에 비춰서 하는 거죠. 목표는 여기에 IPS 여기에 미쳐가지고 내가 잘했냐 못했냐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잘했으면 뭐 유지 계승 발전하면 되고 못했으면 수정 보완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1단계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된다. 이게 바로 투자 설계 6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딱 이해하시면 이 순서가 자동으로 기억납니다. 우리가 뭐 주관식으로 이 순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 시험으로 이 순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이죠. 순서의 조합을 여러 가지 이제 그 6가지를 딱 준 다음에 요거를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거 찾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용을 볼게요. 뭐 대부분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투자 목적하고 투자 기간 설정이 1단계죠. 우리 플랜 단계예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을 구체적이고 현실적. 그래서 내가 월 50만 원씩 나 이제 주식에 투자할 거예요. 근데 20년 후에 나는 10조 원의 자산이 되고 싶어요. 아, 이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고객이 중요한 건 또 고객이 제시하는 잠재적인 필요, 니즈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건 누가 할 일이냐? FP가 할 일이다. 왜? 고객은 우리가 이제 FP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객은 환자, FP는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고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아파요. 뭐가 아프냐? 금융에 대한 니즈 때문에 이게 불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요.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병원 가면은 배가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배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약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뭐 먹었냐. 왜냐면은 얘가 왜 배가 아픈지 알고 싶으니까 구체적으로 똑같아요. 요 금융 FP도 은행 FP도 고객이 왔으면 너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떤 몇 년 후에 부자가 되고 싶냐. 얼마큼 지금 돈이 있냐. 어디에 투자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잠재적인 니즈까지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냐. 이거를 세세하게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걸 알려면 고객한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 목표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투자 설계를 한다. 중요성은 뭐냐? 예를 들어 내가 5년 후에 결혼하려고 한다. 결혼 자금을 지금 만들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지금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내년에 결혼한다.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주려고 뭐 큰 돈을 모아놨는데 내년에 1년 후에 내가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유동성이 없는 자산, 그렇죠? 우리가 봐는 이제 폐쇄형 펀드죠. 특히 부동산이나 뭐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수익이냐? 유동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목적,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투자 기간 설정은 어떻게 되냐? 투자 목적에 따라 투자 기간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는 내 투자 목적이 지금 잠깐 돈이 생겨가지고 잠깐 돈을 굴리려고 한 거야. 그럼 투자 기간이 짧잖아요. 투자 기간이 짧으면 위험한 투자에 투자 못해요. 왜냐면 투자 기간이 짧았다가 위험한 투자에 들어갔다가 주식 같은 거 샀다가 뭐 원금 손해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투자 기간이 길면 뭐 주구장창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가 원금도 회복하고 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게 언제 이제 주가가 회복해가지고 이제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달라지며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자금 운용 방식이 달라져요. 단기적이고 유동성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는 뭐 MMF나 뭐 국채, 그렇죠? 아니면 ETF 같은 데다 우리가 투자를 운영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면 뭐 벤처 캐피탈 극단적으로 사모펀드, 뭐 헤지펀드 뭐 이런 데도 다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투자 기간이 길수록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경제 여건에서 얼마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거 근거, 그럼 당신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뭐 5년 정도를 일단은 보시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주고요. 경기 국면별로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달라진다. 투자 기간은 3에서 5년. 왜냐하면 경기 국면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뭐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 국면별로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일반적으로 뭐 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달라지겠죠. 경기가 안 좋을 때랑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고객에 대한 재무 상황, 분석, 국내외 금융시장 파악을 해야 되죠. 여기 이제 1단계, 우리 아까 6단계 중에 1단계, 그쵸? 1단계가 이거고, 2단계가 이제, 1단계는 이제 나에 대해서, 그죠? 고객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지피지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 우리 외부 환경을 이해하겠죠. 그래서 고객의 재무 상황, 그래서 3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R이 뭐냐? 리소스, 그죠? 돈이 얼마나 있냐? 자원인 거죠. 자산하고 소득, 이게 구분해가지고 보는 거죠. 투자의 제약사항,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결혼 자금이냐, 이게 노후 자금이냐, 이게 그냥 단순히 30년 후에 쓸 돈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또 중요해요. 위험 감내 수준, 리스크 톨러런스, 그렇죠? 톨러런스라는 게 관용, 참다, 감내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야. 그런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도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 위험 감내 수준이라는 건 마음만으로 안 돼요. 위험 감내 수준은 투자의 기간, 그 다음에 연령, 재산 보유 현황,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되죠. 요 3R은 그죠? 암기하셔야 되죠. 문제 내기 참 좋잖아요. 그다음에 고객이 가진 자원 파악 시 확인사항, 유동성 확보, 얼마나 돈이 빨리 필요합니까? 라는 거지. 가까운 시일 내에 질주계획이 있다. 아,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다음 달에 내 아파트 샀는데 잔금 낼 돈이에요. 그러면 2달 동안만 잠깐 투자잖아요. 그럼 2달 동안 하는데 주식이나 이런 데 너무 큰일 나죠. 왜냐면 원금이라도 손실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잔금을 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2달 동안은 굉장히 손실이 없는 그런 자산, 대신 수익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죠. 고객의 총 투자 자산 규모 말씀드렸죠. 소규모 투자 자산이면 펀드, 간접금융 상품이 합리적. 왜냐면 100만 원 맡기는데 내가 뭐 FP가 와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100만 원 갖고는 사실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죠? 스스로가. 그럴 때는 그냥 간접금융 상품, 그냥 펀드 가입하세요. 이게 좀 더 낫다는 거죠. 기존에 고객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의 수익률. 그래서 중복 투자를 또 방지하는 거죠. 기존 자산까지 다 같이 감안해 투자해야 되니까요. 고객의 현금 흐름, 소득인 거죠. 투자 소득을 재투자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내가 지금 자산이 10억 있어. 이거 투자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내 1년에 뭐 2억씩 벌어. 그 중에 1억은 내가 저금할 수 있어. 그럼 이 저금한 거 투자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는 거죠. 투자자에 대한 세금,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죠? 하이페잉 잡, 어떻게 보면은 고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소득세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배당이나 이자를 적게 주는 거. 자본이득으로. 왜냐면 배당하고 이자가 우리가 2천만 원이 나면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나의 그런 투자 정보가 국세청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좀 찝찝해. 그쵸? 느낌상. 그쵸?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왠지 찝찝해. 그러니까 과세 방식에 따른 투자자산 운용, 이것도 중요하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투자자산의 제약상에 대한 분석, 또 투자 제약상 법규상 내가 하나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유동성에 대한 니즈, 유동성이라는 건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냐, 빨리, 그죠? 적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특정 자산군에 대한 보유 비율 제한, 특정 세목, 그죠? 세금 항목이죠. 기피 요구. 아까처럼 야, 배당,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안 돼. 이런 이제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담보 등으로 인한 거래 제한. 내가 지금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뭐 돈 빌리냐고 은행에 담보를 맡겨줬다. 그렇죠? 원금 손실 비율. 나는 내가 갖고 있는 100억 중에 원금은 5%만 손실을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험 감내도,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왜냐면 나의 제약상, 내 제약상 니즈, 나의 생각이에요. 그죠? 환경이 변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자의 목적을 지금 딱 수립했더라도, 그렇죠? IPS를 지금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러면은 영구히 유지되냐? 아니죠. 환경이 변하고. 근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IPS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IPS가 업데이트되면 내가 원래 IPS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투자 상품들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바뀐 IPS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위험 감내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투자 성향이 변하면 피드백 단계에서도 고려한다. 그래서 당신 투자 성향이 변했어. 아니면 피드백 단계에서 고객이 저 이제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뭐 이러이러해서 공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피드백 할 때 다음에 플랜할 때 이걸 반영해야겠죠. 보시면 되고. 위험 감내도 뭐 안정형, 안정추구형, 그죠?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 5단계다.
그럼 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높죠. 안정형은 얘가 제일 낮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 안정형은 자산이 뭐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은행마다 다 다르고, 그렇죠? 물론 은행들도 대부분 요 5단계를 나누지만 뭐 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이거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요. 그냥 이런 5단계가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경제환경 파악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배분 전략을 포함한 투자정책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IPS. 지금 여전히 우리 계획 단계예요. 저 6단계 중에 이게 3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투자정책서는 투자계획 최종 산출물. 여기 계획서예요. 계획. 그렇죠? 계획이다. 포괄적인 투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애매할 때는 얘를 봐라. 마치 투자정책서가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 같은 거예요. 모든 법조항이 애매해. 그러면은 헌법을 위배했느냐? 헌법 정신을 지키느냐? 이렇게 우리가 법조항을 판단하는 것처럼, 왜냐면 투자하다 보면은 고객의 돈을 관리하다 보면은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지? IPS를 찾아보고 거기에 부합하게, 그 정신에 부합하게 운영하면 된다. 그래서 IP가 있으면 당연하죠. 변덕스러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투자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다. 막 주가가 다 올라가요. 근데 난 안정형이야. 그래서 나는 주식 안 샀어. 어떻게 나 주식 사야 돼? 아, 고객님, 2달 후에 이거 잔금 치를 돈입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와도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라고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성과물을 평가하고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야, 보니까 이번에 종합주가지수 20% 올랐는데 우리 펀드는 5%밖에 안 올랐잖아. 이게 뭐야? 고객님, 우리 펀드는 채권 안정형이잖아요. 왜냐면 고객님이 이거 내년에 돈이 필요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IPS가 있으면 이 고객님하고, 그렇죠? 왜냐면 FP하고 의견 충돌, 고객이 불만족 있을 때도 이걸 통해서 서로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FP에게도 고객 자산의 선한 관리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니까 선량한 관리자가 된 거죠. 고객과의 분쟁 시 법적인 보호 장치죠. 그죠? 나는 IPS대로 했어요. 이거는 우리 둘이 합의한 거예요. 근데 자꾸 고객님이 돈을 잃었다고 저를 고소하시네요. 그렇죠? 이런 건 보호 장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죠. 왜냐면 서로 합의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자산 배분, 그 IPS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산 배분이죠. 자산 배분이라는 건 이거예요. 크게 보면 자산 집단을 부동산,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펀드 5가지 있었잖아요. 물론 실제 보면은 이제 그 금융 상품 보면은 주식, 뭐 채권, 부동산, 그다음에 실물 자산 뭐 이런 것이 있던데 이거에 대한 자산 배분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자산 집단에 대해서 배분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한다. 그래서 자산군을 분류한다. 여기서는 현금도 중요한 거죠. 항상 현금 보유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다 사지 마라. 뭐 전체 계좌 금액의 뭐 10에서 2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지 좋은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산 배분 전략.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주식 안에서도 얼마나 하냐. 그래서 고객의 투자 기간. 전략적이 있고 전술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군사학에서. 그렇죠? 이 인간의 학문 중에 군사학만큼 이렇게 오래된 학문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책들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하시는 그런 책도 있어요. 전략과 전술은 뭐냐? 우리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군이 뭐 핵무기에서 폭탄, 그죠? 핵무기, 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하죠. 이거 얘는 전쟁에 이기는 거. 즉 뭐냐면 여기서는 내 목표를 달성해 주는 주요한 수단이에요. 전술은 뭐예요?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투에서 이기고도 내가 전쟁에 질 수가 있다. 그죠? 우리 보면 전투에 내가 지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전술이라는 건 이제 소규모 국지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건 얘죠. 얘를 바탕으로 요 전술이 만들어지고 전술에서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요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초한지라고 있어요. 중국에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고조 유방하고 항우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이 유방은 맨날 도망가요. 도망가기 바빠요. 근데 결국은 중국을 통일한 건 그렇죠? 이제
한 구조 유방이었죠. 왜냐면 조그만 전투에서는 졌어요. 이런 그래서 전술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전략적으로 이겼기 때문이고 반대로 항우는 그렇죠. 이런 전술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이런 전략, 전체 전쟁을 보는 판세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 읽지 못해서 진 거죠. 이게 이제 전략과 전술의 개념을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전술은 굉장히 전략은 좀 장기적인 느낌, 전술은 굉장히 단기적인 느낌. 왜 강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그렇죠? 우리가 이 얘기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객의 투자 기간 중에 그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자산군 또는 자산 집단에 대한 투자 비율과 그죠? 최소치 등의 한계를 결정하는 거. 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투자 가이드라인에 포괄적인 지침을 좀 구체화한 거다. 전술은 뭐예요? 요 전략이 있는데 우리는 전략의 전체 자산 중에 50%를 주식에 투자하기로 했어. 근데 주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야, 뭐 50%에다 좀 더 올리지. 55%. 근데 주가 지금 너무 떨어져. 야, 50% 좀 줄이지. 뭐 45% 이런 식으로 큰 흐름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전술이고 전략은 굉장히 긴 호흡. 전술은 짧은 호흡. 뭐 6개월, 뭐 1년 단위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 배분을 일부 변경한다. 그래서 연간 혹은 분기 혹은 반기별로 내가 이거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마켓 타이밍, 역발상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 주관적인 마켓 타이밍이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펀드 매니저 중에 진짜 너 능력이 있냐? 그죠? 펀드 매니저의 능력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다 되면 더 좋고요. 대세 상승기를 알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럼 지금 대세 상승기야. 초입이야. 그러면 그냥 어떤 걸 사더라도 대부분 올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종목 선택 능력은 뭐냐면 그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것 같냐? 즉 저평가대 종목을 너가 고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또 뒤에 또 나와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FP의 마켓 타이밍, 그다음에 역발상 전략. 지금 그죠? 역발상은 뭐예요? 저렴한 거를 구입하고 그죠? 비싼 걸 매도하고 오른 거를 계속 사는 건데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추세를 따라가는 거. 이건 추세랑 반대되는 전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잠깐 동안은 전술적 이제 자산 배분이죠. 느낌은 이거예요. 내가 전략적 자산 배분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돈 벌고 집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노후를 준비해야지 이런 느낌이고 전술은요 중간중간에 야 이번 주에 내가 로또 10,000원어치 사야지 보니까 50,000원 당첨됐네 아이고 좋아라 뭐 이런 느낌. 그렇지만 얘가 그죠 생활에 도움은 조금 되긴 하는데 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정도로 도움이 되긴 어렵죠.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정책서 작성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간략한 고객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고객이랑 논의한 고객에 대한 것 그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 정보, 투자 목표, 우선순위, 기간, 허용 수준, 기대 수익률, 경제 지표에 대한 가정, 투자 제약 조건, 자산 배분 전략, 성과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그렇죠? 벤치마크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번에 나 60점 맞았어. 와 완전 망쳤어. 그러면 이 60점이 진짜 망친 건가요? 보니까 반평균이 30점이야. 그러니까 나랑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인 거죠. 그러면 나는 60점이지만 반평균이 3점이니까 되게 잘한 거죠. 야,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 근데 반평균이 99점이야. 나 되게 못한 거죠. 이런 게 이제 벤치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벤치마크들은 우리가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주가지 수익률을 벤치마크로 주식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개별 상품을 선정하는 거죠. 이제 계획이 나왔으니까 계획대로 그럼 뭘 살까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수익만 하지만 실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위험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대요. 워렌 버핏이 말하는 워렌 버핏 다 아시죠?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100만 원으로 한 100조 만든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워렌 버핏 사람이 10살?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식하고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100조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죠?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투자의 제1 원칙이 뭔지 아냐? 그래서 자기의 원칙이 있대요. 1 원칙 제일 중요한 원칙 1번 원금을 잃지 말 것. 2번 투자 원칙 제2는 1번 원칙을 잊지 말 것. 요게 이제 투자. 그만큼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즉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험 감내도에 따라 일관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도록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위험 관리. 그죠?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수준에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별 상품의 선정이죠. 그래서 근데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 선택에 대한 원칙이 있다. 안전하냐? 원금 보존이 가능하냐? 수익,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수익이 클수록 위험도 크죠. 환금성,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큰 거래 비용 없이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중도 인출에 대한 불이익이 있느냐? 뭐 수수료가 너무 비싸냐? 이런 게 있으면 환금성이 낮은 거죠. 투자 실행하면 돼요. 타이밍, 그쵸? 그럼 지금 이제 사야 되는데, 야, 이제 됐어. 지금 당장 사냐? 보니까 지금 막 금융위기고 난리도 아니야. 조금 기다렸다 사도 되잖아요. 이 타이밍을 이제 정해가지고 투자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시에 투자를 실행하기보다 쉽게 말하면 한꺼번에 내가 10억 원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사려고 그래요. 10억 원을 지금 시장가로 한 번 내냐? 아니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3개월에 걸쳐가지고 뭐 이렇게 사든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사든가 이런 식으로 길게 사다 보면은 그죠? 내가 정확하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 그 시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그쵸?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덜 먹지만 손해를 덜 보고 떨어지더라도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사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일시에 투자를 실행하기보다는 주기별로 그죠? 금액을 나눠 가지고 주식을 분할 매수, 그죠? 채권을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드백 단계죠. 투자 성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투자까지 했어요. 그럼 1년이 지났어요. 잘했니? 못했니? 보자. 이게 투자 성과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리밸런싱. 이게 이제 고객한테 제안을. 밸런스가 뭐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리밸런스는요. 다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좀 더 바꾸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꾸죠. 그러면은 리밸런싱을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고객이랑 다시 협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P가 점검할 내용,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과 측정. 왜냐면 나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주식, 채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중요한 거죠. 전체 성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편입된 개별 상품별로도 성과 측정을 당연히 하죠.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실행된 투자 전략에 고객의 재무 상황에 부합한지 우리가 원래 고객의 예상, 목적대로 잘하고 있는지 투자 실행 이후 고객이 마음이 변하거나 뭔가한테 고객한테 무언가가 변해. 왜냐면 이게 변하면 뭐가 변해요? IPS가 변하죠. 요게 변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현저한 변화를 점검도 하고 투자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면 이게 변했으면 투자 전략도 수정돼야 되죠. 수정에 따른 거래 비용, 그렇죠? 추가적인 투자 위험도 점검해야 돼요. 고객이 이제는 채권이 줬는데 주식이에요. 그러면 채권 다 팔고 주식 사야 되는데 그럼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투자 실행 후 투자 성과가 안 나온다고 6개월, 1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대폭 수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건 단기 성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론 굉장히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단기적으로 잠깐 돈을 잃거나 돈을 단기적으로 잠깐 따거나 이게 크게 안 중요해요. 장기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너무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요 IPS가 있고 IPS에서 얘기한 대로 묵묵히 투자를 실행하면 그 결국에 가서는 IPS에서 얘기한 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당연히 예의주시하죠. 예의 있게 주시해. 예의주시. 그죠? 예의주시하고 이를 반영해서 투자를 해야 되죠. 성과는 적절히 설명된 벤치마크와 비교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60점 맞았어. 그죠? 근데 그러면 우리 평균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내 60점 맞은 거를 뭐 공무원 시험 평균이랑 비교한 거예요. 우리 학교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랑 그죠? 적절하게 선정된 벤치마크와 비교한다. 투자에 대한 점검은 일정 주기별로 이루어진다. 그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서로 이제 약속하기 나름이죠. 고객에게 보고된 후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그죠? FP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고객이 오케이 해야지. 그죠? 서로 이걸 이제 바꾸고 IPS를 바꾸고 그러면 우리 투자 좀 이렇게 바꿀게요 라고 서로 오케이 해야 되지. 내 맘대로 하면 이거는 그죠? 안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다른 이제 투자를 어떤 실행에 대한 하려면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이 좀 필요해요. 위험과 수익에 대한 관계. 이건 좀 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